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참 어리둥절한 뉴욕장의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출발할 때만 해도 패닉의 느낌이었는데 장 막판에 시장은 급변하는 흐름이 확인이 됐고 나스닥이 마이너스 3%대 하락에서 플러스 3%대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기차주 랠리 나왔죠. 리비안 10% 폭등했고 테슬라도 5% 가까운 상승 확인이 되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싶어요. 네, 사실 롤러코스터라는 말을 또 오랜만에 사용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어제는 그래도 저희 항상 우려했던 게 시장이 상승 출발해도 마치고 나면 또 하락으로 마감하면서 아쉬웠었는데 어제는 하락 출발했는데 상승으로 마감하면서 이 부분이 오늘 국내 증시에 좀 훈풍이 되진 않을까라는 또 기대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국내 증시의 어제 흐름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라는 소식이 점심 전부터 들려오면서 정말 밥을 먹으면서 체할 것 같더라고요.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서 지수는 줄줄이 흘러내렸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56% 내렸고 코스닥 지수도 3%가량 내렸는데 어제 하루 동안 코스피에서는 시가총액 29조 원이 증발했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볼까요? 1년 정도로 한번 보면요. 지금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인데 대충 이렇게 분위기만 보더라도 올해 들어서 줄줄줄 내려왔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 27일에 기록했던 연중 최저점을 종가 기준으로 다시 한번 또 새로 쓰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도 역시나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 보시면 어제 수급 상황을 좀 보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개인들이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에서 1조 원이 넘게 사들였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지수를 상승 전환시키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특히 어제 코스피에서는 개인들이 전기전자, 운수장비, 화학업종 위주로 순매수했고 코스닥에서는 개인들이 IT 업종 위주로 순매수했는데 반대로 보면 외국인과 기관은 이 업종들 위주로 모두 팔았습니다. 특히나 대형 수출주들이 전부 다 부진했죠. 국내에서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렇게 계속해서 전면전 분위기로 가면 갈수록 국내에서도 이런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우리도 참여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대형 수출주, 자동차, 화학, 철강 업종 등이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뉴욕 증시의 마감 상황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2%에서 3% 정도 하락 출발했던 뉴욕 증시 역시나 좀 우려를 안고 출발했었는데 급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한 마감 현황, 지수별로 등락률은 여기를 보시면 되는데 제가 그림을 준비한 이유는 어제 얼마나 급반등하는 모습이 심했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S&P 500 지수 보시면 1.25% 거의 장 막판으로 가면서 상승 전환하는 모습이었고요. 다우 지수도 그래도 다행히 강보합권까지 지수를 끌어올리긴 했습니다. 0.02% 정도 올랐고 나스닥 지수가 특히나 3%가 넘게 올랐는데요. 어제 테슬라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기술주들이 장 초반부터 부진한 모습을 보이니까 오히려 지금까지 이 기술주가 많이 빠진 게 저가 매수의 기회가 아닌가라는 시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어제 3% 넘게 나스닥의 탄력이 강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장중에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조정 국면에 들어가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급반등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부터 100달러 선을 돌파하는 모습이었는데 이 부분이 좀 완화되면서 92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금 가격도 0.73% 정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또 10년물 국채금리도 거의 2%에 가까운 수준이었는데 1.97% 정도로 어느 정도 상승폭을 제한한 채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S&P 500 내에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업종별로 등락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는 사실 장 초반에는 여기 이 초록색 부분들이 모두 다 빨간색이었거든요. 뉴욕 증시에서는 빨간색이 하락이잖아요. 하지만 기술주들 앞서 얘기 드렸듯이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일제히 상승 전환하는 모습이었고 나스닥 지수에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부분이 유일하게 초록불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바로 에너지 관련주들인데 역시 유가가 100달러 선에서 92달러 선까지 좀 내려가면서 다시 에너지주들도 하락 전환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 말씀을 계속 드렸지만 롤러코스터가 따로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또 자세하게 한번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제 또 밤사이에는 어떤 이슈들이 나왔는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어제 나왔던 이슈 중에 가장 눈에 띄었던 게 미국의 러시아 수출 통제안 공개 네.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산 제품, 부품, 장비를 쓴 그 어떤 것도 러시아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였어요. 러시아의 첨단 산업, 항공, 방위 산업 이런 쪽을 겨냥한 거였죠. 그리고 이건 앞으로 EU나 일본 등에서도 같이 동참을 할 제재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이거 알던 수준이야. 이 정도는 예상했어 라는 분위기로 해석이 된 거죠.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패닉셀 얘기가 나오다가 순식간에 물음표를 달긴 했지만 기대 쪽으로 방향이 잡히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넘겨볼게요. 패닉셀 얘기가 나올 때만 해도 시장에서는 안전자산 수요가 증가하는 흐름 확인이 됐고요. 에너지 가격 급등이 나왔었고요. 러시아 루블화 같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었고요. 이 흐름이 앞서 수정 앵커가 짚어준 대로 금 가격은 떨어졌고 유가도 안정을 찾아가는 흐름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 맥락 속에 뉴욕 증시는 결국 반등 마무리가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이게 우리 장에 어떤 식의 영향을 미칠 것인가로 가봐야겠죠. NH투자증권에서는요. 확실히 2014년도 크림 반도 때보다는 조금은 더 러시아가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조가 유지되고 서로 경제 제재 주고받거니 하다 보면 인플레이션 우려 불거질 거다라고 말하죠. 하지만 시장에서는 그래도 첨예한 경쟁 구도까지 가진 않을 것이다. 핵전쟁까지는 가겠느냐. 그렇게까지 할 만한 실익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수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해봐야 될까요? 오늘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겠죠. 그리고 시장에서는 그 사이에 또 계속된 변동을 예상을 합니다. 2600선 잘 지지하고 쭉쭉 다시 회복해 나가면 좋을 텐데요. 시장에서는 절대 2500선대는 보지는 말자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이유인 즉슨 지금으로서 악재가 나와서 지수 변동이 더욱더 커지게 된다면 주식 투자 포기하는 이들이 늘어나겠죠. 고점 대비 20% 이상 밀리는 거니까. 그럼 신용융자 축소 움직임 나올 거고 마진콜, 강제 청산 나오면서 억울하게 이유 없이 급락하는 투매 종목들이 속출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이 선만큼은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시장의 전략이고요. 왜 2500선만큼은 우리가 봐서는 안 되는가? 과거를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기술적 잣대를 통해서 설정한 마지노선이라고 하는데요. 2012년도 유로존 재정위기, 그 13년도 버냉키 쇼크, 그 이후부터 해서 미국 금리 인상 위안화 쇼크, G2 마찰이 있을 때 전부 다 60월 이동평균선이 일단 1차 지지선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 선을 잘 지키고 올라갔을 경우 단기간에 그래도 회복을 해냈다라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이걸 지금 숫자로 환산을 해본다면 2500선이 된다. 결국 이전만큼은 좀 잘 지켜보자라는 게 시장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분위기로만 본다면 좀 지켜내는 쪽에 더 무게가 쏠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과 학습 효과. 삼성증권에서 낸 내용이었는데요. 이제 좀 살펴보시면 걸프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 러시아 크림반도 때마다 미국 S&P 500 지수는 전쟁 결국 단기 고통을 줬지만 그 이후에 돌아보니 결국 매수 적기였더라라는 거죠. 이거는 또 한국에서도 같은 맥락의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넘겨볼까요? 코스피 지수 역시나 걸프전 때, 이라크 전쟁 때, 러시아 크림반도 때 모두 다 출렁였지만 다시 회복했고 출렁였지만 회복했고 하는 흐름이 확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떼놓더라도 중장기로 봤을 때는 투매보다는 보유고 관망보다는 매수다라고 시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미국 장도 우리 장도 재무구조 좋은데 떨어지는 종목이 많죠. 실적 내놓고 나서 좋았는데 급락하는 종목이 속출합니다. 이렇게 싸다라고 생각되는 종목이 많은 시점에 꼭 어김없이 등장하는 게 바로 바닥론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거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 바닥에서 한 10년 넘게 있다 보니까 몇 가지는 기억이 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때 헐값의 종목이 많았죠. 그리고 나서 그게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 계속해서 몇 배 랠리를 보여줬고 2011년도 8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떨어지는 종목들이 속출했었을 때 그 이후에 그들 종목이 2016년도까지 계속해서 순환하면서 올라가는 흐름이 확인됐고 코로나 막 터지고 나서 지수 떨어졌을 때 그 이후에도 작년 상반기까지 급등하는 종목이 속출했었습니다. 알죠?
이때 사는 게 맞았다. 위기 때 사는 거 알아. 근데 모르겠어라는 느낌이 드는 게 지금이라는 거죠. 내가 사는 자리가 요 자리인지 아니면 요쯤인지 그걸 모르겠어서 우리 모두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아는데 모르겠는 이유 이거 되겠습니다. 사실 뭐 연준의 일정도 모르겠는 판에 그보다 더 모르겠는 일이 터진 거죠. 전쟁이요. 단기전으로 갈 것이다라는 시각이 압도적입니다. 3개월 안에 끝날 것이고 단기 국지전 맥락으로 이 정도 수준일 거야라는 시각이 많죠. 그럴 경우에는 지금 흐름 그대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급등 급락하다가 나름의 안정을 찾아가는 거. 장기전으로 갈 경우 전면전으로 세게 싸운다는 거죠. 이거는 뭐 지금 확률 한 30%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세계 성장률 떨어질 거고 물가 급등할 거고 그로 인해 뭐 연준의 긴축 속도는 줄어들겠죠. 안전자산 선호 현상 나오면서 위험자산인 증시 다 패대기 칠 겁니다. 근데 시장의 가능성은 이쪽으로 지금은 좀 더 몰리고 있네요. 물론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장에 대해서 가정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파국을 면한다면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느 정도 부침을 겪다 잘 마무리되는 사례를 봐야겠죠. 2008년도 베이징 하계올림픽 중에 이 푸틴이 부시에게 싸우자 했습니다. 조지아 사태죠. 그때 당시에 단 5일 만에 상황이 종료됐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 중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벌어진 건데 베이징 올림픽이 문제일까요? 왜 이때가 항상 뭔가 시그널이 되는 것인가? 어찌됐건 우크라이나 사태도 짧은 시간 안에 마무리가 된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본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스텝이 어떻게 될까요? 넘겨볼게요. 파국을 피한다면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정점을 통과하게 될 것이다. 지금 계절적 측면에서 다시 조금 따뜻해지는 시점에 에너지 대란도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러면 연준의 긴축 공보도 정점을 통과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시장은 연준과 전쟁에 초점을 맞췄던 걸 경기와 정책 변수로 관심을 이동시킬 거고 실적 리스크도 이제 좀 털어내게 된다면 그쪽 종목을 봐야 된다라고 시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장은 어떨까요? 지금 넘겨보시면 러시아 익스포저가 좀 적은 편이죠. 수출입 비중도 적고 우크라이나 수출입 비중도 적습니다. 뭐 일부 섹터는 좀 타격이 분명 있겠습니다만 거기다가 한국 지수로만 놓고 본다면 연초에 긴축 발작 있었고 LG 에너지 솔루션 수급 발작 있었죠. 그리고 러시아 긴장 사태까지 더해지면서 꽤나 많이 선반영했다라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파국을 면하는 상황에서 이런 시나리오를 써본다면 우리는 3월에 어떤 섹터를 봐야 하는가가 되겠습니다. 3월 FMC 지나가고 나면 뭐 여러 가지 시장에서는 바라볼 포인트들을 많이 찾아 나갈 텐데요. 일단 삼성증권에서는 그럽니다. 실적과 정책 쪽을 봐야 한다. 실적에서는 결국 운송, 반도체, 바이오, 에너지가 될 것이고 정책 측면에서는 건설과 리오프닝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리오프닝은 뉴욕장에서도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많이 올랐으나 여전히 체크할 부분은 있는 것 같고요. 섹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결국에 또 종목에 대해서 궁금해지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섹터 얘기를 했지만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은 종목 어떻게 대응할지 참 고민 많으실 텐데요. 네. 오늘 유창희 대표님 스튜디오 나와 계십니다. 지금부터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함께 하시죠. 다뤄볼 종목 이야기 오늘 많이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세요.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그래도 좀 다행이죠. 미국장 이런 흐름 나와서 그나마 저희가 울지 않고 얘기할 수 있는 네. 상황인데 그래도 뭐 사실 아리송한 흐름이에요. 완전히 뭔가 불확실성이 해소된 게 아니니까요. 지금 시장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대표님 시각이 궁금합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드라마틱했죠. 네. 저도 한 새벽 한 3시까지 봤는데 그 이후에도 더 오른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은 미국에서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본토 싸움은 아니고 또 바이든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참전 안 한다. 아예 못을 박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러시아하고 미국 간의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말도 안 되는
그런 우려감들이 있었던 것을 그냥 쌍그리 해소를 시켜줬다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뉴욕 증시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단기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거의 뭐 폭등세가 나온 거죠. 뭐 나스닥 같은 경우 마이너스 3%였고 S&P도 마이너스 한 2% 정도였는데 그것을 플러스 1%, 플러스 3%까지 올렸다는 얘기는 거의 폭등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이것이 일단은 단기적으로 그 뭐랄까 리스크 회피 측면, 그러니까 위험을 한 번은 건너뛰긴 했습니다만은 네. 해결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그동안에도 계속 말씀드린 게 그 우크라이나 관련해 가지고 이슈는 인플레이션을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었던 것이지. 네. 막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그 전쟁은 시장에서 크게 관심을 안 가졌었던 것입니다. 근데 어제도 보시면 다행히 유가는 좀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뭐 밀이라든지 뭐 옥수수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조금은 계속해서 좀 불안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에고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 일단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어저께 선반영된 측면이 좀 있죠. 네. 그리고 뉴욕 증시 하락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 때문에 시장이 좀 하락을 했는데, 그래도 어제 하루만 본다라면 좀 강했어요. 우리나라가 2% 정도 중반 하락했는데 뭐 홍콩 같은 경우는 거의 4% 정도 하락을 했었고, 유럽도 뭐 물론 이제 오늘 반등을 주겠지만 어쨌든 어저께 종가상으로 보면 4% 정도 하락했던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했고, 뉴욕의 상승으로 마감했다는 얘기는 우리나라도 일단 어저께 하락했던 부분들을 좀 되돌릴 이미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다만 그 이상으로 가기에는 또 주말이라는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뭐 자막 자체가 이제 어저께 좀 하락하는 부분들에서 좀 만들어 들었기 때문에 2,600포인트 붕괴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그 부분이 완벽히 해소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찌됐든 오늘 2,700포인트를 다시 회복한다라면, 혹은 2,600포인트 후반대로 다시 회복한다라면 상당히 그 2,600포인트 전후는 상당히 중요한 지지선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만약에 조금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분할 매수 관점은 아직은 유의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많은 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이라는 것에서 일부 많은 종목들에 대해서 동감을 할 거예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현금 갖고 있다면 언제 사야 되느냐, 이 타이밍을 재고 있거든요. 각오를 하는 거죠. 어느 정도 내가 물릴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네. 하지만 시간이 기다렸을 때 결국 큰 수익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 그쵸. 그게 어떤 걸까를 좀 추려보고 싶은데, 어제 개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레버리지를 샀더라고요. 그들의 베팅이 맞다라고 보시는지, 대표님이 나라면 요거 지금 베팅하겠어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대부분 겹칠 거예요. 저도 첫 번째로가 이제 시장이 하락한다는 전제하에, 네. 추가적으로 급락의 출렁거림이 있다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리자면, 뭐 어떤 종목을 뭘 사야 될지 좀 정신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럴 때는 결국은 지수가 올라간다는 거에 베팅을 한다라면 뭐 코덱스 레버리지 전 충분히 매수해 볼 만하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2,600포인트를 좀 하회하는 부분들을 보여준다라면 저는 적극적으로 코덱스 레버리지 매수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네.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쟁 이슈는 이미 시장에서는 과거에도 본다라면 상당히 일시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아주 길게 간다고 해도 한 2주 이상 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저께도 보면은 지금 계속 지금 뉴스를 제가 들은 걸로 보면은 거의 뭐 우크라이나 키예프 수도를 함락한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불과 하루도 안 돼서 전쟁이 끝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러시아적 승리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뒷수습에 대한 흐름들이 중요한 것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코덱스 레버리지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종목으로 본다라면 어찌되었든 저는 그저께 시장에 힌트가 있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저께 시장이면 조선주 난리 네, 났을 때. 조선주라든지 그때 강했던 종목군들이 이번에 만약에 시장이 바닥에 찍힌다라면 조금 더 상승을 이어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조선주는 제 주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죠. 네. 주초에도 시장이 좀 안 좋을 때 우리가 계속 접근해 볼 수 있는 게 턴어라운드 개념,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조선주 주목해 보셔야 된다 말씀드렸고, 현대중공업을 저는 탑픽 종목으로 보고 있어요. 물론 상승 탄력도는 다른 좀 가벼운 종목군들이 더 많이 상승할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있지만, 네. 결국은 대장주가 가져야지 같은 그 작은 종목이라도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그 수주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고 기술적으로 본다라면 작년 10월에 이제 재상장되고 나서 거의 한 10만 원 정도를 바닥으로 놓고 한 수렴을 상당히 잘 해놓고 나서 이번에 상승을 한 거거든요. 지난 그 화요일, 수요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상승 전환으로 지금 전환되는 초입에 놓여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현대중공업 만약에 조정이 좀 나와서 뭐 조정이 오늘 안 나올 가능성이 높겠지만 전 다시 한번 10만 원 밑으로 하락한다 혹은 10만 원 초반으로 조정이 나온다 저는 그러면 적극적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탑픽 종목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결국 리오프닝을 뺄 수는 없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제도 보시면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수급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이 종목이 시장이 좋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SK 하이닉스 끝났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좋았던 종목군들도 어저께 같은 경우, 그저께 같은 게 수급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네.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왔는데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외국인 기관들 매수가 유입됐었다는 것이죠. 그런 걸 본다라면 결국에는 뭐 리오프닝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계속해서 시장을 관련된 섹터를 이끌 수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 저는 뭐 호텔신라 뭐 레저라든지 호텔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되고 또 면세점 사업 부분들 이런 거에 대한 주목을 꾸준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나누고 있는 이야기는요, 뭐 지금 사서 단기 시세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 관련한 이슈로 인해서 변동이 나왔을 때 지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어느 정도 약간의 속된 말로 물리는 걸 각오하고라도 들어갔을 때 나중에 뒤돌아보면 수익이 나 있을 것 같은 종목으로 골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덱스 레버리지, 현대중공업, 호텔신라, 앞서 삼성증권에서 3월달 봐야 될 것 같은 실적이나 정책주에도 조금 들어가는 종목들이라서 왠지 괜찮을 것 같다라는 기대도 좀 하게 되는데요.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요, 대표님 고민하는 게 쌀 것 같이 느껴지는 종목이 너무 많다라는 많죠.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는 싸다라는 말은 결국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거잖아요. 그쵸. 여기에 저희가 지금 시점에 싸다라고 유혹당하지 말아야 될 섹터는 뭐가 있을까요? 그건 저는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NFT 게임, NFT 관련된 종목군들. 그러니까 어찌 되었든 성장 모멘텀이 지금 뭐 이들이 꺾였다는 게 아니라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긴축 이런 부분들 간다면 성장주에 대한 관심도가 확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최근에 시장이 좀 반등이 나왔을 때 엄청 못 오른 게 네이버, 카카오예요. 그렇다고 그들 종목의 실적이 안 좋냐? 실적 엄청 좋거든요. 근데도 못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직 실적이 확인되지 않는 이런 뭐 NFT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저는 반등은 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상당히 미약하다. 미약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연속성을 못 띈다. 지난번 코스닥이 한번 출렁인 다음에 강하게 반등이 나왔을 때 관련된 종목군들이 올라왔지만 그 이후의 흐름을 본다면 이들 종목군들보다 다른 쪽 전기전자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더 많은 반등이 더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오히려 이렇게 하락이 나왔을 때 포트를 좀 좋은 쪽으로 좀 변경하는 기회를 삼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번에 이제 뭐라 그럴까요? 우크라이나 이슈 때문에 좀 기대감이 있었던 혹은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이 나왔던 뭐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 에너지나 곡물. 네, 곡물. 뭐 이런 부분, 그러니까 에그플레이션 혹은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저는 조금 투자를 주의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어찌되었든, 이 이슈는 장기적으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어제도 뭐 유가가 거의 $100 넘어갔다가 다시 $90 한 초반까지 하락하는 부분들을 보여줬다는 얘기는 이미 $100는 더 이상 올라가기, 단기적으로는 더 이상 올라가기 쉽지 않다라는 것을 좀 보여준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뭐 농사를 많이 짓는 것도 아니고, 뭐 기껏해야 뭐 비료 뭐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도 글쎄요. 장기 추세로 끌고 네, 갈 장기 추세로 갈 건 좀- 아니라는 것이죠. 네. 오히려 이런 이슈 때문에 올라왔다라면 저는 수익 실현을 하시고 이제는 다른 종목을 좀 바라보셔야 되는 것이지 우크라이나 이슈가 오래 갈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편승하기에는 조금 부담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임, NFT, 에너지, 에그플레이션 관련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지금 싸다고 해도 혹시나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유혹당하지 말자라는 의견 주셨어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NFT 관련주에 리오프닝의 색깔을 띠고 있는 엔터주도 들어가요?
엔터주들은 메타버스나 이런 거에 좀 들어가는데 저는 엔터주는 좀 다르게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왜냐면 뭐 메타버스라는 이슈 때문에 올라갔던 부분들이 다 하락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저는 이미 주가에는 선 반영되었고 오히려 뭐 리오프닝에 대한 어떤 기대감 뭐 이런 걸로 계속해서 좀 점진적인 상승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전처럼 뭐 급등세로 가기에는 조금은 매물 부담감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NFT, 뭐 메타버스, 게임 관련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지금은 조금 주의하면서 두드려 볼 시기인데 그 안에 엔터는 포함시키지 않겠다. 엔터는 리오프닝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두겠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구분해서 전략 파악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 차이스픽 가겠습니다. 오늘 코너 속에 코너 어떤 타이틀 달아주셨을까요? 조정시 3대 경기 민감주에 집중하라. 그러면 앞서 분할 매수 관점 얘기해 주신 세 종목이랑 오늘 이 3대 경기 민감주 저희 이렇게 보면 되나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께 힌트가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저께 시장이 상당히 강했었던 것 중에 강한 섹터가 약간 트로이카 관련된 종목군들, 전통 경기 민감주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선주들 강했었고 건설주도 강했고요, 그리고 철강주들도 강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경기 회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뭐 금리 인상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지만 실적이 좋은 기업들, 저퍼주, 저밸류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을 확인시켜 준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리고 앞으로 또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서 조업일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늘어날 수 있다는 것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들 관련된 섹터도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을 많이 쓰는 쪽이기 때문에 리오프닝하고도 연관되거든요. 어쨌든 뭐 코로나가 안 걸려야지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코로나 걸리게 되면 또 일을 못 하게 되고 그만큼 조업일수가 좀 줄어드는 부분들이 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본다라면 저는 경기 민감주들 전통 트로이카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을 수가 있고 이들 섹터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저는 만약에 좀 조정이 나온다라면 계속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뭐 조선, 철강, 건설 그리고 뭐 전기전자는 빼놓을 수 없는 섹터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 철강, 건설, 전기전자 이 섹터에 포함된 종목만 저희 너무 수십 개잖아요. 수십 개인데 저는 일단은 네. 대형주 중심으로 조선은 앞서 현대중공업 주셨으니까. 말씀드렸고 철강. 예를 들어서 뭐 철강을 보신다면 포스코라든지 그리고 뭐 전기전자 업종 본다면 뭐 하이닉스라든지 뭐 삼성전기라든지 왜냐면 저는 일단 코스닥 쪽보다는 뭐 코스피 쪽이 조금 더 안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어찌됐든 단기적으로 또 낙폭과대 인식도 좀 일부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대 경기 민감주 좀 지켜볼 포인트가 있다라는 점 얘기해 주셨습니다. 앞서 저희 하락 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할 종목에도 현대중공업 들어가 있는 만큼 체크하시고요. 유창희 대표님 별명이 있잖아요. 유오프닝. 리오프닝주를 사실 정말 올해 많이 얘기를 해주셨었고 돌아가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걸로 좀 좋은 수익도 많이 났는데 리오프닝 주에서 이제 지금 이 상태에서 매력도를 따져본다면 면세, 뭐 유통 혹은 뭐 엔터도 될 수 있을 거고요. 화장품 이렇게 했을 때 뭐 매력도가 높은 순을 조금 나열해 주세요. 저는 일단은 뭐 항공주들 여전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호텔 관련된 기업들, 특히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호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파라다이스라든지 뭐 GK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또 카지노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고 레저와 연결되는 게 있고 또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또 면세랑 연결되는 게 있어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춰서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오프닝주에 대해서는 연초 대비했을 때 꽤나 많은 반응을 2월 달에 보여줬었기 때문에 지금 시점도 괜찮을까 고민들을 하실 것 같아서 유오프닝 이 대표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전략들 한번 잘 참고하셔서 오늘장 대비해 보시길 바랄게요.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